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현직인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과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네, 이종걸, 표창원, 김병욱 등 전직 의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에게도 모두 벌금형이 구형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1심 검찰의 구형이 나왔죠? 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벌금 400만 원을, 박주민 의원의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종걸, 표창원, 김병욱 전 의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에게도 모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과 관계자 10명은 국회 의안과와 회의장을 가로막은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 등과 몸싸움을 벌이고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결심 공판이 끝난 뒤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밉보인 의원들만 골라 부당한 기소를 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잠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둔갑한 그러한 정치 보복 기소라는 점을 충실히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결국 모두 벌금형만 구형했는데 앞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도 벌금형이 선고됐죠? 네, 앞서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한 재판에서 현직 의원 6명 중 5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바른미래당 최이배 전 의원을 감금하고 국회 의안과와 정개특위, 사개특위 회의실 등을 점거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와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았는데요. 법원은 이들이 사익 추구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모두에게 벌금형만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공동폭행과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어떤 형량을 검찰이 구형할지 관심이었는데 모두 벌금형만 구형됐기 때문에 구형량 그대로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현직인 박범계, 박주민 의원은 의원직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을 잃게 됩니다. 법원은 다음 달 19일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이인만 제적한 상태여서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며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의사결정에서 토론과 설득, 수기가 요구된다며 제적위원이 2인뿐일 경우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김종철 후보자가 한국언론법학회 회장과 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야 의원이 모두 연루된 패스트트랙 사건은 항소 포기 난타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개업 1년을 앞두고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비방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정치권 파장이 계속되고 있죠. 네, 대장동 사건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당연하다고 했던 민주당. 패스트트랙 사건에서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 검찰은 역시 고쳐 쓸 수 없는 집단이라며 대장동 사건 때처럼 법무부 장관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일부 검사들을 향해 대장동 때는 호들갑을 떨더니 왜 이번엔 가만히 있냐고 주장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한 항소포기 때는 벌떼처럼 일어나서 호들갑을 떨더니 왜 그 입 다물고 있습니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건방을 떠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 이제는 좀 깨닫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더 나아가 국정조사를 고리로 맹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위를 꾸려서 국조를 하자던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대로 법사위에서 하되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을 요구했는데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국정조사 협의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간사 선임과 증인 합의 채택 요구는 상식 아니냐며 민주당이 애초 국정조사를 할 마음이 없었다고 책임을 돌렸는데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정 야당 간사도 없는 일방적인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입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독단적인 회의 진행, 비정상적인 행태를 그냥 계속하겠다는 통보입니까? 이에 민주당은 국정조사감도 안 되는데 받아줬더니 오히려 국민의힘이 조건을 걸며 딴짓하고 있다라고 반박하지만 내부적으론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여당 원내 핵심 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대장동 이슈 자체가 사실 민주당에 좋지 않다며 국정조사 실익도 크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이렇게 민주당 내부적으로 온도차가 감지되면서 여야 간 협상도 공전만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개헌 1년을 앞두고 여야 여론전 수위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심사를 고리로 총공세를 펼칩니다. 다음 주 2일 구속심사가 열리면 개엄 1년이 되는 3일 새벽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영장 발부든 기각이든 민주당의 전략은 분명합니다. 구속 시에는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며 해산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고 영장 기각 시에는 법원 불신을 명분 삼아서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입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사과도 타이밍이라며 정당 해산이 민심이라고 주장했는데 정청래 대표 발언 직접 듣겠습니다. 1년 동안 사과하지 않다가 잠시 소나기 피하려고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와서 사과는 무슨 정당 해산해. 이것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는 국민들의 심정입니다. 네, 추 전 원내대표 구속심사 결과와 계엄 1년이 맞물리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지지층의 정서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민주당의 공세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지도부와 또 사과는 몇 번이고 해야 한다는 개별 의원들 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데요. 소장파로 분류되는 20여 명은 지도부가 입장을 내지 않으면 본인들끼리라도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을 주장하며 단결을 외칩니다. 내란 몰이와 정치 공작은 종식돼야 한다고 기각을 확신하는데 장동혁 대표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 영장이 기각된다면 아마 이 정권이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 내란몰이도 이제 끝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전국의 큰 파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최상병 특검이 오늘 15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다음 달 2일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네, 최상병 특검이 나와 있습니다. 예, 초유의 3특검 가운데 처음으로 최상병 특검의 수사 기간이 끝났군요. 맞습니다. 지난 7월 수사를 개시했던 최상병 특검 오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명현 특검이 오늘 직접 최종 수사 결과를 브리핑했는데요.
이 특검은 수사를 통해서 주요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흘러 많은 증거가 사라졌고 말 맞추기 등 진술 오염도 심했다는 겁니다. 10번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9번 기각되며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이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의 과도한 영장 기각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수사 결과도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특검은 먼저 김건희 씨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김건희 씨 측에 구명을 부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입건된 피의자는 없었고 구체적인 처분도 내려지진 않았습니다. 개신교계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검은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의 관여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시도들이 현실화됐는지는 밝히지 못했다며 수사 외압 사건 재판 과정에서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150일간의 수사를 거쳐서 최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장관 도피 의혹 등과 관련해 총 3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를 마친 최상병 특검, 이제 공소 유지에 전념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오늘 법원에선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죠. 네, 오전부터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재판 과정을 통해서 그간 이어진 체포 방해 혐의 심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면서 수색과 체포 모두 위법했고 그에 따라 발부된 구속영장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데요. 오후 재판에서는 계엄 사흘 뒤부터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부서를 받았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일정도 잡혔죠? 네, 맞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오늘 구속영장 심사 일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심사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에 진행이 되고요.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 이르면 2일 밤, 아니면 계엄 1년이 되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추 전 원내대표 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꿔서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란특검 오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조태용 전 원장이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원이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보고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고요.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거짓 증언을 하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진술이 거짓이라는 의견을 유포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함께 적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상병 특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6년 만에 또다시 발생한 해킹 사고 배후로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라자루스는 6년 전 해킹 때도 가담한 것으로 지목된 집단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유환웅 기자,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관여됐다고 보는 이유가 나왔습니까? 확실한 물증이 나온 건 아니지만 당국과 업계는 6년 전 업비트 해킹과 유사한 수법이 사용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해킹이 핫 월렛, 즉 인터넷에 항상 연결된 디지털 지갑의 침투에 이루어졌는데 6년 전에도 같은 수법이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서버 공격이 아니라 관리자 계정을 탈취하거나 관리자인 척해서 자금 이체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킹 직후 사후 조치도 6년 전과 비슷한 면이 발견됐습니다. 해킹 후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로 전송한 뒤 자금 세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점도 유력한 근거로 지목됐습니다. 한 보안 전문가는 러시아나 중국 해커도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지만 이들은 보통 사이버 스파이 행위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중은행보다 보안에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하는 업비트를 상대로 해킹할 만한 곳은 북한 조직밖에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업비트에 침투한 악성 코드와 자금 흐름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인데 확실한 물증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라자루스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으로 올해에만 2조 7천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탈취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아랍에미리트 바이비트 거래소 해킹으로 2조 원, 지난 5월 타이완 비토프로 거래소 해킹으로 158억 원을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도 이번 해킹에 위법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이번 해킹이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 결합 심사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호입니다. 다음 주 개업 1년을 코앞에 두고 전국이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되면서 어수선한 모습인데요. 오늘 정치온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정치원 장경태 의원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가 접수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네, 장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진상조사를 지시한 상황입니다. 배경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사건은 지난해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장 의원이 비서관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지난 25일 경찰에 접수된 겁니다. 이 여성은 한거 불능 상태였다며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보도를 접하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 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저 내용을 전혀 몰라서 지금 조사 받으러 오라는 사실도 없고 뭐 고소를 한지도 기사로 봤기 때문에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당일에 추행 자체는 없었다는 거죠? 없었습니다. 장 의원의 피소 사실이 알려진 건 국회 본회의 직전이었는데요. 2시간 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정 대표는 과거에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 2차 가해 논란이 일 때도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즉시 윤리감찰을 지시한 바 있는데요. 장경태 의원은 이른바 찐청이라 불린 만큼 정 대표와 가까운 인물로 꼽히는 점에서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장경태 의원이나 모경정 의원 같은 사람들을 전면에 세우고 키워야 된다. 당원이 주인이 되는 당원 주권 정당을 실현하겠다는 정청래 당대표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당의 핵심 의사결정기구에 평당원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네, 장경태 의원 사건 지금 발생 시기가 사실 지난해 국감 기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1년 정도 지나서 고소인이 지난 25일에야 지금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은 지금 왜 이렇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 뭐 당에서 왜 고소가 늦어졌는지 뭐 전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예. 일단 뭐 장경태 의원이 설명하는 부분들 기자분들에게 하는 것들이 아마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모르겠고 일단 그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장 제출이 됐기 때문에 경찰도 관할 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이첩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현재로서는 장경태 의원은 어제 본인 입장도 냈고 기자분들에게 설명한 것도 보면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이건 뭐 양측의 입장이 전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진위가 빨리 확인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진행 중인.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당에서도 당대표가 빠르게 지시를 한 거는 일단 이런 보도가 났고 우리 당 소속 의원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진위를 확인하는 게 맞고 경찰 수사하는 수사와 이루어지는 것이고 당에서도 윤리감찰단에서 진상이 뭔지 파악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빠르게 지시를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사와 함께 감찰도 좀 진행이 되는 상황인데 언급해 드렸지만은 당 윤리감찰단에 이제 긴급하게 그 소식 알려지고 2시간 만에 정청래 대표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이 배경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엄중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예. 장경태 의원이 뭐 전혀 인지를 못했다 이렇게 뭐 언론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예. 사실 어제 저녁에 또 한 매체에서 그때 당시 때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영상을 직접 보면은 그 일이 굉장히 그렇게 뭐 간단하게 넘어간 일이 아니라는 정도는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성 문제라는 것은 사실 이 당의 어떤 이미지를 완전히 훼손시킬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지금 아까 방송에 나왔다시피 우리 정청래 대표가 나름은 좀 인정하고 이렇게 좀 미래의 어떤 민주당의 두각받는 의원으로서 아까 지목한 의원 중에 한 명이기 예. 때문에 그러면 당대표가 그렇게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것도 또 감사하는 것인가 하는 오해가 바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예. 빠른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하라고. 그런데 이 이제 고소장을 보면은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추행했다고 이제 고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영상을 보면서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이는 조사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도 보고요. 뭐 1년 전의 일이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1년 동안 지체된 이유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도 이게 굉장히 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직으로 사퇴해라. 사퇴하고 또 수사에 적극 임하라. 그리고 특히 우리 여성 의원들 공동으로도 성명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제명 조치를 하고 지도부를 사과해라. 이거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엄중한 대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의원직 사퇴까지 압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그 당사자 피해 여성과 또 장경태 의원의 주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장경태 의원은 아마 그 제가 기자분들 통해 전해 들었는데 예. 본인은 무고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건 시시비비는 그리 오래가지 않고 뭐 동석했던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예. 또 목격하신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장 의원 주장대로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은 바로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거는 일단은 뭐 야당 입장에서 당장 정치 공세를 하는 건데요. 조금만 지켜보면은 우리 당에서도 감찰에 들어갔고 또 경찰도 이런 사건을 어떻게 끌 수 있겠습니까? 예. 빨리 조사해가지고 진위 여부가 확인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사안 자체를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고 밝힌 만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박범계, 박주민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네, 기소 내용은 아주 부수적일 뿐 아니라 저희들 누차 말씀드렸듯이 선별적이고 그리고 정치 보복적인 소위 윤석열 검찰의 밑보인 그러한 의원들만 김병욱 의원님까지 포함해서 기소된 사건입니다. 공수처 설치 그리고 비례성을 높인 선거법 개정안 매우 필요한 법안이었고 시대적 과제였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처리해야 될 필요성은 너무나 큰 것이었는데 물리력을 행사한다든지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통과시키겠다라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 오늘 민주당 의원들에게 벌금형만 구형이 됐기 때문에 예. 지금 구형량 그대로 선고가 내려진다 하더라도 의원직은 상관없거든요. 예. 계속 이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앞서 나왔던 자유한국당 이제 선고 재판과 비교해서 오늘 구형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이렇게 예상을 좀 했습니다. 많은 그런 예상을 한 이유는 예. 물론 저희들 그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일단 구형은 실형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징역 2년까지 이제 구형을 했지만 예. 1심에서 이제 벌금으로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좀 나름 뭐 검찰이 나름 여기에 영향을 좀 받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벌금이 나왔는데 문제는 지금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정치적인 그런 영향이나 이런 정당한 이런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예. 잘못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분명히 그 당시 때는 국민의힘도 일정 부분 그런 비판을 받았지만 당시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도 거의 같은 그런 어떤 형태의 잘못된 그런 행동들 한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우리 정치권에서 어떤 일부분에 반성을 하는 계기를 좀 삼는 게 좋지 않겠나. 양당을 다 떠나서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이제 12월 19일입니다. 지금 앞서서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나경원 의원과 비교했을 때 100분의 1도 안 된다.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이번 사안은 우리 전 국민들이 봤어요. 우리 YTN에도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보도를 다 했고 네. 나경원 의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송원석 지금 원내대표에도 그렇고 황교안 전 대표에게도 징역형이었고요. 근데 벌금형으로 1심 선고가 내려진 거 아닙니까? 예. 우리 국민들이 다 봤듯이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해가지고는 국회 회의를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동료 국회의원이 회결이나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회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감금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 선진화법을 명백히 위반했는데도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나경원 의원이랑 받고 있는 혐의가 지금 박범계 의원이나 하고 전혀 다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법이 있죠. 엄중한.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박주민 의원이나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폭력 행위 등에 대한 처벌법을 조항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검찰이 이제 벌금형을 구형했기 때문에 네. 저는 나경원 의원에게 내렸던 선고 그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우리 당 의원들은 무죄를 받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징역형 받은 사람들이 다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들에게 나경원 의원부터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1심 재판부가 네. 정말 용기를 준 것 같아요. 앞으로 국회법 다 어기고 예. 회의 방해하고 물리력으로 행사해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구형에 예. 대한 의미들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예,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지난 26일 홍콩에서 대형 아파트 화재로 지금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었는데 홍콩 당국이 고층 아파트 참사로 인한 사망자가 128명으로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홍콩 당국이 홍콩의 고층 아파트 참사로 인해 사망자가 128명으로 늘었다 이런 소식을 밝혔는데요. 예,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홍콩 타이포 왕푸코트 고층 아파트 단지 화재 참사와 관련해서 사망자가 늘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초기 집계에서는 270명 정도가 실종이 됐던 것으로 발표가 됐고 계속해서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지금 들어온 소식으로는 128명으로 증가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집계되는 인명피해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일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는데요. 네.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땐 국민의힘이 비판했었는데 이번엔 민주당이 반격에 나선 모습입니다. 들어보시죠. 턱없이 낮은 구형량에 비해서 선고량이 낮기 때문에 네. 당연히 검찰 예규에 의해서 대검 예규에 의해서 항소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원칙을 그래도 지키지 않을까. 아니요, 역시 정치 검찰이다. 네. 여기 고쳐 쓸 수 없는 집단이다. 그래요? 이런 걸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예,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어제가 항소 마감 날짜였는데 예. 좀 고심을 한 것 같은데 서울 남부지검이 결국에는 항소 포기를 결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검에서 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을 보면요. 형종이 달라진 경우는 항소한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항소를 안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실형을 받았는데 벌금형이 됐기 때문에 형종이 달라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는 이렇게 좀 설명하고 싶어요. 네.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와 패스트트랙 사건의 항소 포기를 같이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요. 어쩌면 악덕 민간업자가 성남시를 통해서 그런 어떤 그 돈을 7,800억의 부당이익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국민의 정서를 건드리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그 배임에 해당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몇 년 가까이 판결이 계속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패스트트랙 사건은요. 이번에 왜 형량에서 있었던 법원이 말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재반 사정 등 국회 내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성격을 참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항소 포기 나올 때 장동혁 대표나 박수영 의원의 그 90만 원형을 가지고 또 비교를 하더라고요. 예. 그때도 항소 안 했다고. 그거는 공직선거법 개인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 사항이 완전히 다른데 똑같이 항소를 안 한 것을 가지고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예. 이번에 검찰이 물론 그 어떤 예규에 나와 있는 그 부분과는 좀 다르게 항소 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와 일반화시켜서 그렇게 평가하는 부분은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좀 기준이 좀 다르다라고 보셨는데 여야 입장이 이번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같은 점은 하나 있네요. 정 의원님하고 같은 점은 대장동 사건과 이번 사건이 다른 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다르죠. 예. 대장동 사건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아는 것처럼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 당시 대표를 잡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400여 차례 가까운 압수수색과 3년에 걸친 수사를 벌이고 재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다 진술, 핵심 진술도 바뀌고 있고 정황도 바뀌고 있고 조작됐고 왜곡된 수사 일당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추정해서 낸 그 수천억 원의 추징금 1심 재판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423억만 추징이 된 겁니다. 지금 성남시가 또 환수하려고 있지요. 환수하면 됩니다. 범죄자들은 그 남욱이나 김만배나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유동규나. 그런데 이거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거는 근거도 없이 1심 재판부도 관련이 없다고 하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정치적으로 엮어서 여전히 대선을 불복하면서 공격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이번에 검찰이 한 거는 결국은 저는 정치검찰의 본색을 정말 여실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정 의원님 말씀대로 대검 예규를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반해가지고 형종이 바뀌었는데도 이렇게 또 항소를 안 합니다. 조작된 사건 수사로 한 기소와 명백히 증거가 차고 넘치는 영상도 아까 말씀드린 거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모두가 판단하고 있는데 또 항소를 포기합니다. 거기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싶은 거는 그러면 대장동 항소 자제한다고 결정했을 때 포기한다고 할 때 대검 검사장들 전국의 검사장 18명 뭐 했습니까? 집단 항명하고 성명서 내고 대검 예규를 위반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뭐 해야 됩니까? 당장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 정치검찰을 해체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이번에 뭐 우리 전현희 최고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검찰은 어떻게 저러고도 검찰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결국은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지금의 정치검찰은 호된 질책을 받고 거기에 맞는 상응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나경원 의원들은 어떤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홍근 의원이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일단 뭐 우리 20명 가까이 아마 항소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송호석 원내대표는 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나경원 의원이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 이제 벌금을 2,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받았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법원에서 이번에 이 선고를 내릴 때 그 쟁점 법안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 그죠? 그리고 지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로부터 정치를 평가를 받았다는 부분을 참작했다 그랬거든요. 그럼 나경원 의원이나 우리 의원들이 그 당시 때 국회 선진화법에 나와 있는 패스트트랙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래 불가피하지만 그런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좀 잘못된 행동을 했다 치더라도 이것이 이런 정도의 법원이 인정하는 정치적 동기라든지 또는 정치적 평가가 이루어진 부분을 참작했다면은 이 벌금형이 과하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뭐 무죄를 받지 않아서 아쉽다는 표현을 했는데 일단 지금 받은 형보다는 더 낮출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또 특히 검찰이 지금 항소 포기를 했습니다. 항소 포기를 하게 되면 검찰이 항소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항소를 재개하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벌금형보다는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충분히 항소를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시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항소를 재개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전에 대장동 할 때 남욱이나 이런 피고인들이 항소를 제기하니까 국민의힘이 얼마나 또 그랬습니까? 비판하고 했는데 더 이상 형량이 높아지지 않을 벌금형 이상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본인들이 마치 무죄인 것처럼 또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파렴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이 이번에 항소 포기하면서 분쟁 최소화라는 명목을 걸었는데 아니 검찰은 죄가 있으면 죄를 물으면 됩니다. 자기들이 무슨 정치 집단도 아닌데 무슨 분쟁을 최소화합니까? 이래서 검찰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방금 들어온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콩 당국이 고층 아파트 화재 참사로 인한 사망자가 128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현재 부상자가 79명이고 아직 200명쯤이 실종 중이다. 이런 소식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지금 이제 진화가 완료된 상황에서 인명피해 집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28명이 사망이고
79명이 부상, 200명쯤이 지금 실종됐다는 홍콩 당국의 발표가 있어서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진 뉴스에서 자세한 내용은 추가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전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야기 좀 해보죠. 지금 어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사실상 체포동의안 통과는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는데 네. 관심은 구속 여부잖아요. 이거 공교롭게도 결과가 12월 3일 새벽쯤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뭐 제가 그날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의원으로서 예. 생생하게 1년 전을 기억합니다. 기억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에 대한 그런 계엄 해제 방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황들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당사와 국회를 왔다 갔다 하겠다는 그 외에는 예.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떤 식으로 의원들을 방해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우리 의원들에게 어떤 문자를 보내거나 어떤 전화를 하거나 해가지고 그런 형태의 계엄 해제를 방해하는 듯한 그런 어떤 증거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추가로 만약에 특검이 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제시를 한다면 상황이 좀 달라졌을지 몰라도 지금 나와 있는 정도의 사안으로 내란 중요종사 인물을 피해자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예. 그리고요, 또 저는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서 우리 의원들에게 당사에서 국회로 이동하라고 합니다. 자, 그 상황을 특검은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서 왜 당사에서 다시 그 위치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특검이 명쾌하게 설명을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황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령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알리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언한 데 대해서 미안함을 표현했다 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그때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아무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비상계엄에 동참했을 것이라고 특검이 확신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예. 의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하는 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들이 좀 부족해서 기각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제 분석들인데 어떻게 바라고 있습니까? 저는 정 의원님 말씀하는 것처럼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제가 반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그 엄중한 시기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정 의원님을 포함해서 국회의원들이 이 위헌적 불법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국회로 목숨 걸고 달려갈 때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왜 4번이나 장소를 바꿨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보세요. 말 못하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1분 1초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라졌는데 왜 바꿨어요? 왜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가 국회로 가라고 했다가 다시 또 오라고 했다가 왜 또 가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어떤 의원은 왜 국회의원 정족수가 차는지 일일이 세면서 보고하는 듯한 제스처를 했습니까? 밝혀져야죠. 예. 저는 그래서 이번 12월 3일은 좀 전에 앵커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의의 밤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12월 3일 날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저는 구속 당연히 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예. 만약에 안 된다면은 저는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은 저는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위헌 정당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해주시죠. 당시 때 그 직접 겪었던 의원으로서 예. 당사와 국회를 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 수많은 그 긴박한 순간 속에서 국회가 봉쇄되기도 하고 의원들이 오다가 막히기도 하고 예. 또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예. 당사로 올 수가 없다 또는 국회로 갈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의원들이 우왕좌왕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러면 국회로 모이는 상황이 안 되니까 봉쇄가 거의 다 된 상황이라면 일단 당사로라도 모여라. 이런 이야기들이 주고받는 과정에서 장소가 이동된 것이지 이걸 의도적으로 갑자기 당사로 바꾸기라고 이런 것은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게요. 예. 만약 그렇다면 우리 당 대표도 아닌 당시 국민의힘 대표인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 대표가 빨리 국회로 모이라고 하는 얘기를 왜 원내대표가 듣지 않습니까? 예.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저나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그 막혀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들어왔습니까? 다 막혀 있는 거를 담을 넘어 들어오고
잠시 문이 열렸을 때 밀고 돌았습니다. 예. 그게 정상인 겁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이제 법원의 판단을 좀 기다려 보기로 하고요. 이번에 이런 분위기 속에 12.3 비상겸 1년이 되는 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낼까요? 네, 일부 초재선 의원들은 개별 사과라도 하겠다며 압박에 나섰는데요. 김재섭 의원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당내 분위기는 사과해야 된다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십니다.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네. 그리고 이제 또 지도부의 결정이 아직까지는 정해지진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의원들께서 먼저 나서서 나는 하겠다 이렇게 하시기가 아니라 우리가 민주당에게 사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랑 같이 메시지를 내실 의원님들이 좀 계시고 네. 제가 어제 20명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는 좋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사과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버스 지난 뒤에 손들면 뭐합니까? 1년 동안 사과하지 않다가 잠시 소나기 피하려고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일부 의원님들 그런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의 사과 메시지가 나올지 궁금한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제 김재섭 의원이 언급한 현역 20명 안에 정 의원님도 포함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아직까지 우리 김재섭 연락이 오진 않았고요. 연락이 오면 당연히 동참해야죠. 근데 김재섭 의원 생각에 정성국 의원은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떤 특정한 계파라든지 특정한 어떤 부분에 있는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은 의견이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다양한 곳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과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더 모이지 않겠나. 그리고 김재섭 의원이 말한 대로 실제로 당에서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과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저는 그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과의 목소리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이미 늦었고요. 만약에 12월 3일 날 국민을 속이는 사과를 하더라도 전 국민의힘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배신한 정당으로 영원히 기록될 거로 봅니다. 그리고 저는 사과도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12월 2일 날까지 장외 집회를 잡아놨습니다. 계속 장외 집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장외 집회의 성격이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해외 순방 가는 날에 먹튀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모욕을 준 정당입니다. 거의 있을 수 없는 막말을 내뱉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보십시오 한번. 윤 어게인 세력들이 주력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여전히 다시 불러들여서 우리가 끌고 가야 된다. 이런 세력이 주축을 이루는 장외 집회를 12월 2일까지 하고 그럼 그날 딱 마치고 난 다음에 12월 3일 날 해가 떴다고 동이 텄다고 우리 사과합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장동혁 대표나 이런 최고위원들이나 결코 사과할 일이 없고 설사 사과하더라도 우리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지난 10월 방미통이 출범 이후 50여일 만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이 대통령이 방미통이 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했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로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방미통일법 국회 통과로 지난 10월 1일 방미통일가 출범한 지 50여일 만인데요. 김 후보자는 한국언론법학회 회장과 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등을 지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관급인 방미통일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청문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 몫의 방미통일위원으로 류신원 변호사도 함께 임명했습니다. 류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으로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등을 거쳤습니다. 국회 역시 방미통일법에 따라 여당 2명, 야당 3명 등 모두 5명의 위원을 추천해야 하는데 곧 추천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 방미통일위원장의 가장 큰 당면 과제는 무엇보다 방송 3법 통과 이후 후속 조치가 될 전망인데요.
개정법에 따라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은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하지만 이를 심의 의결할 방미통위가 꾸려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방송사 재허가와 재승인 업무, 이른바 단통법 시행령 개정, AI 이용자 보호계획 수립 등 주요 과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 논란으로 사퇴한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의 후임으로 김희탁 현 경인대학교 교수도 임명했는데요. 김 차관이 검증된 전문성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공성과 시장 기능이 조화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77년) 만에 발생한 홍콩 최악의 화재 참사로 지금까지 128명이 사망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홍콩 정부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화재가 일어난 지 48시간 정도 지난 오늘 오후 4시까지 사망자가 128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상자 79명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콩 정부 관계자는 특히 여전히 200명가량이 실종 상태라며 실종자 상당수가 숨진 채 발견되고 있는 데다 다친 사람 가운데 중상자도 많아서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거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1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홍콩 고층 아파트 단지 화재 진화 구조 작업이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다리 높이의 한계보다는 열기와 화염 때문이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홍콩 소방장비업체 OHMS의 윌리엄 입 안전감독관은 소방 사다리의 길이가 진화 지연의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다며 홍콩의 공중사다리 플랫폼에서 발사되는 물줄기는 일반적으로 약 30층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재가 아파트 7개 동으로 급속히 번진 뒤 하루가 넘도록 진화되지 않자 일각에서는 사다리 장비 높이에 한계가 있는데 중국 본토에서 추가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네, 참사 현장에서 수색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사망자 수는 최소 128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홍콩 전역에서 애도의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77년 만에 최악의 피해를 낸 이번 참사로 중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그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고층부를 중심으로 수색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사망자 수는 시시각각 늘고 있습니다. 실종자가 수백 명에 이르고 부상자도 많아 희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새벽 아파트 주민 279명이 행방불명이라고 밝혔지만 이후엔 실종자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만 따져도 176명이 숨진 1948년 창고 화재 이후 77년 만에 최악의 참사입니다. 홍콩 정부는 이번에 보수공사를 맡았던 업체 임원을 체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뒤늦게 주요 공사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불쏘시개가 됐던 대나무 비계나 스티로폼 설치 현황이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政府亦都已經係即時進行分批巡查全港，正係進行外牆大維修而有搭建棚架保護網嘅樓宇。 홍콩 전역이 침통한 분위기에 빠지면서 주요 스포츠와 문화 행사도 잇따라 연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7일 치러질 의회 선거의 유세 활동도 전면 중단된 가운데 당국은 선거 연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부 행렬에 중국 본토의 거대 기업들도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이네 재단이 113억 원을, 중국 1위의 스포츠 의류 기업이 56억 원을 내놨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의 홍콩 장악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심각한 주택난으로 주민의 불만이 누적된 가운데 이번 참사가 중국 당국에 대한 분노를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유투원입니다. 네, 이번 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로 오늘 저녁 현지에서 열리는 대규모 K-팝 시상식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K-팝 간판 아이돌들이 총출동하는데 레드카펫 행사는 없애고 전체 일정도 추모 분위기 속에서 치러집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오늘 저녁 K-팝 시상식 2025 마마 어워즈가 홍콩 현지에서 예정대로 열립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참사로 현지 문화스포츠 행사가 잇따라 연기되거나 취소된 만큼 대규모 대중음악 시상식을 여는 게 적절한지 우려가 나왔습니다. 주최 측은 긴급 회의를 연 끝에 행사를 추모 분위기 속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홍콩 정부와 관광청이 공들여 유치한 행사인데다 출연 가수들이 현지에 이미 도착한 상태로 개최 하루 전 전면 취소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본 행사에 앞서 열릴 예정이었던 레드카펫은 취소됐습니다. 현지 애도 분위기에 맞춰 화려한 무대 연출을 지향하고 추모의 시간을 마련합니다. 주최 측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부 의사도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늘은 배우 박보검, 내일은 배우 김혜수의 진행으로 홍콩 카이탁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지드래곤, 스트레이키즈, 에스파, 아이브 등 K-팝을 대표하는 아이돌들이 무대에 올라 현지 팬들 수만 명과 만납니다. SM 엔터테인먼트와 이번 시상식에 참여하는 에스파 라이즈가 기부금을 내기로 했고 YG 엔터테인먼트 역시 이에 동참하는 등 참사 희생자들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40일 넘게 실종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구속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을 3시간 앞두고 심사를 포기하면서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앞선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와 시신 유기 장소 등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40일 넘게 실종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4살 김모 씨. 김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3시간을 앞두고 청주지방검찰청에 실질심사 포기서를 제출했고 법원 출석과 소명 없이 검찰이 제출한 서류 등으로만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앞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종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과 차량을 유기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충북 음성에 있는 건물 폐수처리 시설 안에서 피해 여성의 시신을 실종 44일 만에 찾았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입니다. 김 씨의 거래처 중 하나로 폐수처리 시설 안 첫 번째 수조에서 발견됐습니다. 깊이 4m 정도 되는 수조에 시신을 마대자루에 넣고 은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피의자는 충북 진천과 음성 일대 업체를 돌며 수질 관리를 해주는 회사 관계자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연히 놀라죠. 성실하게 일을 잘하시는 분인데 그런 명의자로 잡혀갔다 그러니까 경찰 분들한테 안내만 해드렸는데 사실 확인이 되니까. 김 씨는 피해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피해 여성의 차량 번호판을 바꾸면서 경찰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수사망을 좁혀오던 경찰에 긴급 체포됐고 출근 끝에 범행 일체를 털어놨습니다. 경찰은 시신 부검을 통해 피해자에게서 다수의 찔린 상처 등을 확인했다면서 DNA 대조와 약동물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심리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지난 14일 대전 유성구에서 60대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에 매달린 채 1.5km가량 끌려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차 안에서 폭행까지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유족들은 자상하고 성실했던 아버지라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사건 개요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당시 CCTV 영상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흰색 승용차가 운전석 문이 열린 채 도로 위에 서 있습니다. 운전석 바깥으로 한쪽 발이 보이고 곧이어 모자가 도로 위에 떨어집니다. 안전띠에 몸이 얽힌 남성은 차량에 매달려 있습니다. 차를 운전한 사람은 30대 남성 A씨로 대리운전 기사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차에 매단 상태로 1.5km가량을 그대로 주행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된 60대 대리운전 기사는 뇌손상과 함께 갈비뼈가 부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긴급 체포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잠에서 깼고 갑자기 대리운전 기사에게 시비를 걸며 실랑이가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퍽퍽 소리와 함께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는 음성이 블랙박스에 담겼고 차량이 정차한 뒤 A씨가 대리운전 기사를 운전석 바깥으로 밀쳐내는 장면도 CCTV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보여주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준 대리기사는 평소에 헌신적이고 성실했던 아버지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족들은 YTN 취재진에게
평소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고 성실했던 아버지라고 전했습니다. 한순간에 가장을 잃은 유족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족의 목소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저랑 동생이랑 이제 뭐 학업이라든가 뭐 대학교 갈 때까지 다 혼자서 뒷바라지 하시고 저희 아버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의 삶 자체가 너무 고되고 단순한 교통사고로 알았던 유족들은 경찰을 통해 전반적인 사건 경위를 듣고 난 이후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자 제보하게 됐다며 피의자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그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고 또 아빠가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생각도. 경찰은 살인과 음주운전, 운전자 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충남, 세종 취재본부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퇴근길에 실종돼 40일 넘게 행방이 묘연했던 청주의 50대 여성이 결국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시신은 마대자루에 담겨 오폐수 처리조 안에 버려져 있었는데 범인은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실종됐던 여성이 결국 숨진 채 발견돼서 좀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이 폐기물 업체에 마대에 담겨서 시신이 있었다고요? 네, 지금 이제 사건이 발생된 게 지난 10월 14일이죠. 예. 그래서 이제 18시 10분경에 50대 피해 여성이 청주 옥산면 소재에 있는 회사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나간 것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찰을 계속 수사를 해오다가 지난 그 한 34일이 경과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사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수사를 한 결과 예. 결국 이제 좀 의심을 받았던 그 남자 친구에 의해서 이 여성은 충북 음성 소재 폐기물 업체에서 예. 마대에 담긴 채 발견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 시신을 여기 오폐수 처리조에 담그고 밧줄로 묶어서 4m 깊이 정도 되는데 그 아래에 이제 뒀다고 해요. 이게 좀 발견을 좀 안 하게 하려고 그런 전략이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남성 같은 경우는 폐기물 업체와 관련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4m 깊이에다가 이 마대자루를 집어넣고 그리고 난 뒤에 이 밧줄로 묶어서 고정을 시켜놨다는 것은 예. 나중에 이제 시신이 그 부패가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불에 의해서 위로 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 치밀하게 그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이 오폐수 처리로 외부인의 이쪽은 접근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시신 부패가 평상시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 등을 노린 그 완전 범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범인이 알고 보니 이제 전 남자친구입니다. 저희가 체포되는 당시 화면도 보여드렸는데 이 초반에 의심을 사지 못했나요? 사실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초반부터 이 예. 사람에 대한 그 용의점에 대해서 주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이 여성의 그 실종 당일날 알리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미심쩍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 그렇게 수사를 해왔는데 어쨌건 이제 그 증거 제일주의에서 과학적인 뭔가 증거를 들이대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아까 30일 만에 이제 수사단이 팀이 꾸려지고 지금 44일 만에 실종된 지 44일 만에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이 발견이 조금 늦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까요? 사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실종되고 바로 잡으면 제일 좋겠죠. 예. 그러나 이제 초기부터 이 전 남친이 굉장히 유력한 그 용의자로 대두가 됐는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알리바이가 모호했고 그리고 이제 휴대폰의 유심을 다른 사람 걸로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이 실종자와의 그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소통 기록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휴대폰을 가지고 포렌식을 해보니까 거기에
이 그 인터넷 검색 용어가 살인이라든가 예. 그리고 아프지 않게 죽는 법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와 연관돼서 이제 압박을 할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자백을 했는데 또 이제 이번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시신을 유기한 장소와 피해자 차량을 유기한 장소가 각각 다른 곳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전부 확인을 하느라고 그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된 것인데 예. 그러니까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10일 만에 이번에 밝혀낸 거죠. 예, 언급하신 것처럼 실종된 여성의 차는 충주호에서 발견이 됐고 그리고 시신은 충북 음성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마지막 행적이 이제 지금 저희가 당시에 동선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회사에서 퇴근하는 모습이 마지막 행적이었고요. 지금 차로도 저렇게 1시간 40분 뭐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데 어떤 심리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결국 이 차량 같은 경우가 충주호에서 발견된 것은 흔적을 제거 가능한 그런 공간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시신을 충북 음성에 이제 마대자루에 넣어서 유기를 한 것은 완전 소멸이 가능한 지역으로 본인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견을 지연시키고 그리고 수사 혼선을 초래하면서 이 범행을 축소하고 결과적으로 완전 범죄를 추구하는 그런 심리가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신과 차량에 있어서 저렇게 따로 이렇게 그 유기를 한 것은 그 연계 관계를 갖다가 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조직적인 사후 행동을 한 것으로 봐서는 대단히 계획적인 그런 범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굉장히 계획적인 범죄다. 그런데 이 차량도 바로 충주에 버려온 게 아니라 좀 이동을 여기저기 했더라고요. 더 놔둘 데가 없으니까 좀 그래서 결국에는 충주에 그냥 차량을 버리게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제 호수에 버리지 않고 이 거래처 사업장에다가 이제 갖다 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거래처 사업장 입장에서도 못 보던 차가 거기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자식이 뭐 사고를 쳐서 차를 타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예. 아무래도 거기에다가 놔두고는 아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거로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완전 범죄를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 차를 다시 충주호로 몰고 와서 그 호수에다가 유기를 한 것은 더욱더 이제 확실한 완전 범죄를 추구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네, 지금 정확한 범행 이유 같은 건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범행 그 이유는 밝혀진 거는요. 예. 이제 그 피해자 여성의 차량에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전에 이 피해 여성과 좀 사귀는 그런 관계였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 다른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난 뒤에 다른 남성과 만날 수도 있죠. 그런데 차량에서 다른 남성을 만난 흔적을 발견해서 본인이 격분해서 흉기로 10여 차례를 찔렀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흉기를 항상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흔적을 발견하고 바로 격분해서 흉기를 사용했다는 것은 네. 흉기를 갖고 다녔다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심을 바꿨잖아요. 예. 그러는 그것은 미리 또 계획을 한 거로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헤어졌지만 내가 허락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은 배신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전형적인 치정에 의한 그 질투형 범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계획적이어서 진술에 대한 신빙성도 조금 낮은 것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 사건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좀 충격적인 사건인데 60대 대리운전 기사가 차에 매달려서 끌려간 채 사망하는 사건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정황인가요? 이게 이제 지난 그 대전에서 지난 그 14일 새벽 01시 15분에 발생이 된 건데요. 예, 저희가 지금 CCTV에 보신 바와 같이 이 30대 승객 A 씨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이제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겠죠. 예. 그런데 그 대리운전 기사가 60대 남성이었는데 그 B 씨를 어떤 시비 끝에 운전석 밖으로 이렇게 밀치고 난 이후에 근데 저기 보시면은 이 B 씨의 상반신이 차량 밖으로 노출이 되긴 했습니다만 네. 안전벨트에 걸려서 저기에서 이탈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저 매달린 상태에서 1.5km를 술이 취한 30대가 고속으로 질주를 해가지고 이 그 피해자의 머리, 신체 이런 것이
여러 군데 부딪혀가지고 결국 이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을 했는데 이 블랙박스를 보니까 이 A 씨가 바로 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그 소리가 다 이게 담겨 있고요. 현행범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됐는데 본인은 만취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뭐 여기저기 들이받고서 1.5km까지 끌려갔다. 근데 당시 CCTV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옆 차선에서 다른 차량들이 있는데 막 피하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 조금 어떤 조치가 없는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제 그것을 보고 사실 저게 문이 열려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차량들이 뭐 신고를 뭐 했는지 그건 정확하게 지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또 추가적인 교통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예, 자 피해 가족들은 이 소식을 접하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우리 유족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고 또 아빠가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생각도 매달려서 계속 안전벨트도 걸려 이제 채워져 있었는데 밀어내고 본인이 이제 주행을 할 정도면은 이거는 살인이 맞다고 봐야 되지 않나. 네, 이 소식을 접한 국민들도 분노를 금치 못하는데 유족은 얼마나 좀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 것 같습니다. 이 30대 운전자에게 좀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제 수사를 통해서 그 어떤 의율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일단 볼 때는 이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인지 가능성은 거의 100%라고 봅니다. 본인은 처음에 전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는데 그 블랙박스라든지 CCTV를 보여주니까 나중에 수긍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문이 열린 상태에서 1.5km를 간다면 지금 이제 앵커께서도 차를 모시지만 일단 문이 개방되면 경고음이 계속 울려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고음이 울리는데 문이 열리면 상당한 경고음이 울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가는 그 과정에서 뭐 비명을 지른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면 인지 가능성 100%. 그래서 사망 가능성을 갖다가 본인이 충분히 인지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이 뭐 술이 취해서 전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지만 지금 고의 부정 사유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술을 마시면 더 가중 처벌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설사 뭐 특수상해 치사가 된다 하더라도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이 된다면 적어도 형량 같은 경우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한 15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중형이 내려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이 9일 만에 영하권의 반짝 추위가 찾아왔지만 주말에는 기온이 오르며 다시 온화해지겠습니다. 겨울이 시작하는 다음 주에는 이번보다 더 강한 동장군이 찾아올 것으로 보여서 당분간 기온 변화가 무척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잠시 누렸던 늦가을의 온화함 뒤로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은 9일 만에 영하권으로 떨어졌고 강한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영하 4도대까지 내려갔습니다. 고성 향로분과 화천 광덕산 등 산간 지역은 영하 10도를 밑돌며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20도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잠깐 머물 뿐 주말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며 막바지 늦가을 날씨를 즐길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쪽으로 북서풍을 불어넣어주었던 이 고기압이 우리나라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가장자리로 남서풍이 주말 동안에 불겠습니다. 낮 기온이 주말 동안에 좀 크게 상승하면서 평년보다는 3에서 5도 이상 기온이 오르면서 주말과 휴일은 전반적으로 온화하겠지만 중부지방은 밤사이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산간이나 일부 내륙은 눈으로 바뀌어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후 12월이 시작하는 다음 주에는 더 강한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한반도 북쪽 상공에서 영하 30도 이하의 강력한 한기가 맴돌면서 우리나라로 찬 공기를 내려보낼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중반 서울 등 중부 내륙은 체감온도가 영하 10도에 달하고
서해안에는 다소 많은 눈이 내릴 걸로 보인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전북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린 가운데 무주 덕유산의 설천봉과 삿갓제에는 눈이 쌓였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해발 1,520m인 덕유산 설천봉에 3.9cm의 눈이 쌓였습니다. 내일 전북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3도 사이에 머물겠습니다. 최상병 특검이 3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수사를 마쳤습니다. 수사 외압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겼지만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초유의 3특검 중 최상병 특검이 가장 먼저 15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7월 출범해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이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공수처의 수사 외압, 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의혹 등을 수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박성재 전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3명입니다. 수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특검 구성원 모두는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였습니다. 다만 김건희 씨와 친분이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김장한 목사 등 개신교계를 통한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은 피의자 입건 등 사건화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특검은 확보된 진술을 토대로 보면 이들이 임 전 사단장 구명을 부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핵심 인물들이 실토하지 않고 소환에 응하지 않는 점을 한계로 꼽았습니다. 또 10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기각된 데 대해서도 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특검은 기간 안에 마치지 못한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및 수사정보 누설과 이종호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특검보 등 30-40명 규모의 인력이 남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최상병 의혹은 장관까지 결재한 수사 결과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로 한순간에 뒤집혔다는 이른바 VIP 경로설에서 시작됐는데요. 우여곡절을 거쳐 출범한 특검 수사 끝에 30 혐의가 돼 2년 4개월 만에 재판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31일 해병대는 사흘 전에 예고됐던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고 수사 결과 브리핑을 취소했습니다.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그날 김계환 당시 사령관을 찾아갔더니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합니다. 김 전 사령관이 VIP가 경로했다고 브리핑 취소 이유를 설명했고 박 대령이 정말 VIP가 맞느냐고 되묻자 김 전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겁니다. 이른바 VIP 경로설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후 경찰에 넘겼던 사건 서류는 군이 회수해 임성근 당시 사단장의 혐의를 뺀 채 이첩했습니다. 박 전 대령은 보직에서 해임되고 항명죄로 구속 문턱까지 갔지만 군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왜 이 자리에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을 하였을 것입니다. 커져가는 수사 외압 의혹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도 시작됐지만 검사들의 연임 재가 문제 등이 겹쳐 답보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 호주 대사에 임명돼 도피성 논란이 일고 11일 만에 귀국하며 의혹은 더욱 증폭됐습니다. 저와 관련하여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그러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진된 최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에서 1번, 22대에서 2번 최종 부결된 끝에 정권이 바뀌고 4번째 시도에서 가결됐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최상병 특검 150일의 수사 결과 VIP 경로설과 도피성 호주대사 의혹 등은 모두 재판으로 가게 됐습니다. 최상병 순직 2년 4개월 만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서학개미 행렬을 환율을 올리는 주요 원인으로 보거나 분리 가능성을 언급한 외환 당국자들의 발언이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학개미 행렬이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인데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10월 한 달에만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순매수 규모는 9조 5천억 원 규모로 역대 최대입니다. 해외 주식 개인 투자자 보관 금액은 240조 원에 이릅니다. 미국 달러나 미국 기업들의 그 성장성에 대한 그거에 대한 믿음이 더 큰 것 때문에 앞으로의 신뢰보다는 지금까지 겪어왔던 경험에 의해서 뭔가 좀 미국 쪽으로 많이 눈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다르게 그런 미분양에 대한 부동산의 투자 가치도 없을 뿐더러 제가 이 집을 샀을 때 이 가치가 보존이 될지 그런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는 환율 관련 브리핑에서 서학개미에 대한 과세 강화 여부를 묻자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상황이 된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해외 주식은 연간 양도 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수익에 대해 22% 세금이 부과됩니다. 서학개미들이 반발하자 기재부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를 검토한 적 없다는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뒤이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제가 젊은 분들이 하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해서 왜 이렇게 해외 투자를 많이 하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답이 쿨하잖아요.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이 총재는 환율이 1,500원을 넘는다면 단지 내국인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환율 상승의 근본 원인은 우리 경제 기초 체력 하락인데 당국자가 본질적인 문제를 놔두고 개인의 투자 행태를 문제 삼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옵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 미국은 1.6%입니다. 또 앞으로 매년 최대 2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가 이뤄지게 됩니다. 한국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데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맞춰주는 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해 주는 정책, 산업 간의 장벽을 허물어 가지고 뭔가 투자를 유인해 주는 거, R&D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 개인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환율 변동폭을 줄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숙제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미국 백악관 부근에서 총격당한 주 방위군 2명 중 1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CIA의 지원을 받은 아프간 대테러 부대 출신으로 밝혀졌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기자입니다. 추수감사절 워싱턴 DC 도심엔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하루 전 주방위군이 총격을 당한 백악관 근처엔 관광객들의 발길도 줄었습니다. 총격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입니다. 이렇게 현장 통제는 이미 해제가 됐고 주 방위군들이 쓰러져 있던 자리에는 이렇게 꽃다발과 성조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총격범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29살 라마눌라 라카날의 신원도 공개됐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미국에 입국한 용의자는 서부 워싱턴주에서 동부 워싱턴 DC까지 대륙을 횡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 DC 검사장은 미국의 수도를 표적으로 삼으려는 의도였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Is you pick the wrong target, the wrong city, and the wrong country, and you will be sorry for the violence and the evil that you perpetrated in our nation's capital. 라카날은 미 중앙정보국 CIA가 훈련한 아프간 대테러 부대 제로 부대에서 활동하다 2021년 미군 철수 당시 미국으로 건너와 망명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사건이 바이든 정부의 책임이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The judge said this individual is in this country for one reason and one reason alone, because of the disastrous withdrawal from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the failure to vet anyway, in any way, shape or form. 조셉 애들로 미 이민국 국장은 19개 우려국가 출신의 영주권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아프간 출신 이민 심사를 중단하고 워싱턴 DC에 군 병력 500명을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밝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이민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맞아 약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뉴욕 최대 퍼레이드에 K-팝 데몬헌터스 캐릭터가 등장했습니다. 캐대건 캐릭터는 물론 연기와 노래를 담당한 가수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주인공 역할을 맡으며 K컬처의 높아진 위상을 뽐냈습니다. 뉴욕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약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뉴욕 메이시스 백화점 퍼레이드가 뉴욕 시내를 관통합니다. 미국인들은 물론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인기 캐릭터들의 모습을 담은 대형 헬륨 풍선들이 등장하자 관중들은 반가운 함성을 지릅니다. 뉴욕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는 매년 수백만 명이 관람하고 방송 생중계로 수천만 명이 지켜보는 미국의 대표적인 추수감사절 행사입니다. It's very exciting to see it, the 99th anniversary of the parade. We were hoping to come next year too to see the 100th anniversary, but it's always wonderful to see so many different kinds of floats and balloons come down the streets. We're really excited. We're happy to be here at the parade, and we're seeing some of her favorite characters. So it's really special to us to see her favorite characters. 인기 캐릭터들의 대형 풍선과 가수들의 라이브 이동 무대, 브로드웨이 뮤지컬 공연이 이어지면서 맨해튼 도시 전체가 무대로 변합니다. 특히 대형 풍선엔 매년 새로운 캐릭터가 공개되는데 올해는 K-팝 데몬 헌터스의 캐릭터인 버피와 서씨가 당당히 그 중심에 섰습니다. 또 캐대헌 속 헌트릭스 3인방을 연기한 이재와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도 등장했습니다. Yeah, we all work really hard, so coming out and bringing everyone together, I'm so grateful for that. 최근 백악관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한 만큼 뉴욕시와 경찰은 인파가 몰리는 지역에 지하철역 출입과 정차를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뉴욕 한복판에서 열린 미국 최대의 명절 행사에서 남다른 존재감을 뽐낸 K컬처는 이제 미국 대중문화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며 위상이 높아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어제와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60% 전후를 기록했고 여야 지지율 격차는 고착화되는 양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관련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동우 YTN 해설위원실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60%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픽 화면을 좀 이제 보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이제 60%였고 이번 주에도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이제 60%에 달했고요. 부정적인 그 답변,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1%포인트 늘어서 31%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이제 정당 지지율을 볼 텐데요. 예.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2%, 무당층이 26%, 국민의힘이 21%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그대로 지난주하고 이제 같은 지지율, 3주째 이제 같은 지지율이고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1%포인트 이제 하락한 것이고, 무당층이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26%로 3주 연속으로 이제 국민의힘보다 더 높은 지지율이거든요. 예. 그래서 시중에서는 그 국민의힘은 이제 3당으로 전락하고 네. 이제 무당층이 제1야당으로 이제 등극을 했다. 이런 뭐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근데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갤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한 40%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고착화돼 있고 예. 민주당 지지율은 이제 20% 중반에서 고착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정당 지지율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의 거의 절반 수준인데 20%대잖아요. 이게 여론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강성 지지층에만 호소하다 보니까 이제 중도층을 흡인하지 못하는 그런 그 어떤 나름대로의 전략이 이런 그 정당 지지율로 이어졌다는 것이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이제 대체적인 이제 분석이거든요. 예. 사실 장동혁 대표 자신도 이제 전환기 시든 이제 강성 지지층의 어떤 도움을 통해서 이제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쪽의 어떤 그 뭐 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 또 거기다가 이제 지지층을 먼저 공고하게 한 뒤에 그 뒤에 이제 중도층을 공략하겠다. 이런 전략을 이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느 정도 이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인재 영입도 가능하고 이제 붕업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예. 또 야당 입장에서는 이 거대 여당에 이제 지금 대응하려면은 지지율이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소수 한 100석 좀 넘는 정당 입장에서 특별히 그 거대 여당에 대응할 수 있는 그 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을 높여야 그래야 나름대로의 어떤 제1야당으로서 이제 존재감을 살릴 수 있는 것인데 현재 이제 그 장동혁 대표의 좀 여러 가지 이 상황을 보면 이 강성 지지층에 끌려가는 그런 입장을 이제 계속 이제 고수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도 하라고 지금 곳곳에서 지금 수도권의 자치단체장이라든지 초선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필요하다. 그리고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미온적인 태도를 지금 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아시다시피 민주당 이제 내년 국민의힘 지방선거에 후보자를 뽑을 때 당심 50%, 민심 50%였는데 이거를 당심을 70%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당내 반발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 당 지도부가 계속 이런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봐서는 중도층보다는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그런 그 나름대로의 어떤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예. 대통령 지지율도 좀 살펴볼게요. 이 갤럽을 보면은 지지율이 그대로인데 NBS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떨어졌거든요.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근데 이제 이게 MBS 여론조사는 2주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갤럽 여론조사는 매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조사에 나오겠지만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60% 그대로 유지되고 또 부정 여론이 조금 더 오른 그 정도였습니다만 MBS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졌어요. MBS 여론조사를 좀 준비한 화면이 있으니까 좀 보여주시면요. 대통령 지지율이 잘못하고 있다가 32%, 잘하고 있다는 58%로 약 3%포인트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지난주 그 전에 11월 둘째 주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1%로 올랐습니다. 그랬다가 이번 주에 이제 3%포인트 떨어졌는데 그때 이제 오를 때 11월 7일 날 아시다시피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반영이 별로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고 그리고 이번에서야 이제 그것이 반영됐다는 거죠. 정당 지지율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 MBS 여론조사를 보면 정당 지지율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3%포인트 떨어졌는데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똑같이 3%포인트 떨어졌고요. 무당층이 확 올랐습니다. 5%포인트 높아져가지고 30% 됐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22%로 1%포인트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거의 더불어민주당의 절반 정도 수준이고 무당층과의 갭이 거의 8%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오차 범위를 넘거든요. 오차 범위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니까 6.2%가 이제 이 오차 범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이제 이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분들이 25%까지 오른 적이 있었는데 21%로 이제 22%로 빠졌으니까 상당 부분 이제 무당층이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무당층으로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렇게 여론조사는 사실 매주 하는 게 좀 더 정확할 수가 있는데 NBS 여론조사는 이렇게 이제 2주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이 지지율이 이제 변동되는 것이 좀 늦게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갤럽 여론조사는 2주 전에 이미 반영이 됐는데 이제 이번 MBS 여론조사에는 대장동 항소 포기라는 정부 여당의 악재가 이번에서야 반영이 됐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반영 시점에 따라서 좀 다른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이동호 YTN 해선위원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가 오늘 해군 소위로 정식 임관했습니다. 지호 씨는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열린 제139기 해군 임관식에서 교육기간 중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수 대표로서 후보생 전체를 통솔했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경기도 안성에 그룹 최초의 배터리 특화 연구개발 거점을 만들기로 하고 오늘 상량식을 열었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미래 모빌리티 배터리 안성 캠퍼스에 셀 제조 공정 설비를 설치해 기술 적용 가능성과 품질을 검증하고 개발 과정에서 얻은 지식을 로보틱스와 미래 항공 모빌리티 등 신사업 전반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LG그룹의 주주회사인 주식회사 LG가 현재 남아있는 2,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내년 상반기까지 전량 소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식회사 LG는 기존 자사주의 절반인 303만 주를 지난 9월 소각한 데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남은 303만 주, 2,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해 주당 순이익을 높일 계획입니다. 농협이 국산쌀로 만든 술과 가공식품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2025 우리쌀, 우리술 K 라이스 페스타가 오늘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했습니다. 4일간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증류주와 막걸리 등 국산쌀로 만든 술 200여 종과 다양한 쌀 가공식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GS건설이 자이아파트 단지에서 시공간별 특성에 맞춰 음악을 틀어주는 자이 사운드스케이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지 내 주요 동선과 생활 패턴을 기준으로 이용 목적과 분위기가 다른 공간마다 최적화한 음악을 틀어 감각적 청각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11월의 마지막 주말인 내일은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1도로 예년 이맘때처럼 춥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12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 수준을 4도가량 웃돌면서 상대적으로 온화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량이 점차 늘겠고요.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밤사이 경기 북부와 영서 중북부에는 1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나겠고 수도권 지역에도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대부분 평년 기온을 다소 밑돌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도, 대전 영하 2도, 부산은 4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평년 수준을 3에서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2도, 광주 16도, 대구는 14도가 예상됩니다. 휴일인 모레는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날이 더 온화해지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는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고 주 중반부터는 매서운 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온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